슈퍼맨과 배트맨. 여러분은 이 두 히어로들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지난 2013년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세상에 선보인 DC 확장 유니버스. 이후로도 배트맨 대 슈퍼맨의 피 튀기는 혈투나 할리퀸 혼자 하드캐리한 자살 특공대, 세상 제일 멋진 누나 겔가돗의 원더우먼,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못했던 저스티스 리그, 그 밖에도 아쿠아맨, 블랙아담 등등. 비록 흥행 성적과 평가는 들쭉날쭉했지만 꾸준히 영화들을 찍어내며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옆 동네 마블 영화들과 비교해 너무 노잼이다, 이럴 거면 세계관 확장은 왜 했냐, 그냥 개별 솔로 영화나 만들어라 라는 혹평과 더불어 다크나이트까지 잘 쌓아놨던 팬심이 떠나가 버렸죠. 따라서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DC를 좋아한다는 비율은 겨우 19%,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무려 53%로 마블을 좋아한다는 56%의 팬심과 비교해 히어로 강자였던 DC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DC 확장 유니버스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팬심이 떡락했는지, 또 마블과 비교해 무엇이 문제인지 이름하여 DC의 헛발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37년) 설립된 마블 코믹스, 그보다 3년 앞선 1934년 설립된 DC 코믹스. 이 둘은 미국 만화 산업계를 양분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슈퍼맨과 배트맨이라는 양대 산맥을 보유한 DC가 훨씬 더 앞서 나갔죠. 또한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히어로들의 세계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 유니버스화 시도 역시 DC가 먼저였고,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2006년작 슈퍼맨 리턴즈였습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흥행 성적과 함께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1차 유니버스화 간보기는 실패. 헌데 재정난을 겪던 동생 마블이 되려 2008년 아이언맨을 내놓으며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고, 이에 자극받은 DC는 다시 한번 확장 유니버스화를 시도. 2011년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을 세상에 선보이죠. 제작비만 무려 2억 달러에 홍보비 역시 1억 달러.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린랜턴. 하지만 2011년 헐리우드 최대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어색할 만큼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역대급 망작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도 겨우 2억 2천만 달러로 손익분기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반지 닦기라는 놀림감이 될 정도로 처참히 실패. 2차 유니버스화 역시나 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죠. 그런데 또 여기서 마블은 아이언맨 이후 겨우 4년 만인 2012년 어벤져스를 개봉. 2008년 다크나이트가 세운 슈퍼히어로물 사상 첫 10억 달러 흥행을 훌쩍 넘긴 15억 달러를 기록했기에 DC로서는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액션의 천재라 불리던 잭 스나이더 감독을 영입, 2013년 맨 오브 스틸로 세계 흥행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비록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구겨진 자존심을 일부 회복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DCEU의 시작을 선포하는데, 문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처럼 제대로 된 빌드업을 통해 천천히 세계관을 늘려나갔어야 했지만 마블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며 될 일도 안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트리를 타버린 DC의 영화들, 이번에는 그 자세한 스토리를 들여다보죠. 다소 가벼운 분위기로 갔던 그린랜턴의 대실패 후 DC의 경영진들은 다크나이트가 보여주었던 그 진지하고 어두운 히어로물로 방향을 틀었고, 따라서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에 놀란은 잭 스나이더를 적극 추천, 그리고 멍청한 경영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수용해 DC 확장 유니버스 총괄 책임자란 중책에 스나이더를 앉히게 되죠. 하지만 이는 5판 중에 5판. 잭 스나이더 감독은 새벽의 저주로 데뷔 후 그 유명한 영화 300으로 단숨에 세계적 명성을 쌓은 실력파 감독이었습니다. 많은 확실히 세련되고 화려한 영상미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나 그 영상미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원작 스토리의 촘촘한 개연성 따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죠.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네, 이는 대학 졸업 동기 마이클 베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성향. 물론 300은 개연성이란 문제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눈뽕 액션들로 극찬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영화부터 불거지는데, 그의 세 번째 작품이자 히어로물이었던 왓치맨. 여기서도 모든 시퀀스 하나하나, 아니 컷 하나하나에 정성 들인 비주얼로 역시나 비주얼리스트 잭 스나이더다운 영상미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너무 고어했던 연출과 너무 맞들려버린 슬로우 모션 난발, 또 스토리 면에서는 원작 왓치맨이 가진 디테일과 주제의식을 잘 살려내지 못했고, 결말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만행, 즉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혹평과 함께 흥행 역시 참패하고 맙니다. 헌데 경영진은 이런 스나이더에게 단편이나 3부작 정도의 감독이 아닌 DC 유니버스 총괄 책임에 앉혀버렸고, 안 그래도 디테일이 떨어졌던 그는 원작의 스토리를 촘촘하게 엮어내기보다 그저 캐릭터들의 간지에만 치중했죠. 그러니까 스나이더는 장기판의 말과 같이 개별 디렉터로서는 매우 뛰어났으나 전체 장기판을 조망하고 말을 조정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즉, 마블의 총괄 제작자인 케빈 파이기와 달리 원작에 대한 존중도 그 전체 판을 이해하는 능력도 없었기에 확장 세계관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들이 결여되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그 문제는 맨 오브 스틸은 물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슈퍼맨에게 어두운 분위기가 맞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개인적 호불호로 귀결될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 강했다 할 수 있죠. What is it you want? I would like to speak to Lois Lane. What makes you think she's here? 왜냐면 배트맨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히어로 다크나이트였기에 문제 없었지만, 슈퍼맨은 비록 정체를 감추긴 해도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정의로움과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어울리는 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맨 오브 스틸에서는 이를 좀 많이 뒤틀어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뭐 히어로의 내면적 고뇌를 보여주려 한 그 의도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그 묘사 방식이 너무 허접하고 억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슈퍼맨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죽음. 원작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었기에 슈퍼맨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스토리를 영화에선 변경하는데 너무나 억지스러운 설정. Get your lawn to the overpass. 즉,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무조건 죽게 만들기 위한 억지 설정. 물론 원작을 영화로 가져올 때 당연히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자연스러운가인데 뒤에 더 후술하겠지만 스나이더 감독의 원작 변경 대부분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허술했기에 과연 원작을 보긴 한 걸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했습니다. 물론 소닉붐이 일어날 만큼 멋지게 날아가는 장면이라던가 인간들의 무기 따윈 아랑곳 없이 싸우는 슈퍼맨과 악당들의 모습 등 이처럼 한 방 한 방 전율을 선사하는 액션만큼은 딱 관객들이 기대했던 또 슈퍼맨이 보여주어야 할 그것이었지만 헌데 이런 액션씬들이 요소 사용된 게 아니라 중반 이후 너무 몰아치기에 극적인 효과가 크게 떨어졌죠. 거기다 급 마무리되는 결말까지. 따라서 영상의 화려함에도 불구 극의 전개들이 산만하고 몰입감이 뚝뚝 끊기기에 슈퍼맨이라는 희대의 소재를 갖고서도 겨우 6억 7천만 달러 흥행이라는 체면치레에 만족해야 했고 나아가 후속편 배트맨 대 슈퍼맨 역시 흥행하긴 하나 혹독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DC의 야심찼던 통합 유니버스와 슈퍼맨 리턴즈,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1차 실패. 그린랜턴, 초록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2차 역시 대폭망. 따라서 액션만 빼고 완벽하다는 놀란 감독의 추천으로 액션만 완벽한 스나이더를 영입했고 마침내 맨 오브 스틸로 3-4번 만에 드디어 DC 통합 유니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히어로 무비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촘촘하게 잘 짜여진 전개? 캐릭터의 개성이나 서사? 박진감 넘치는 눈뽕 액션? 네, 이런 요소들 모두 중요하지만 단언컨대 통합 유니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캐릭터들 사이의 힘의 균형, 그 다음으론 각 캐릭터들만의 정체성, 즉 파워 밸런스와 캐릭터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크나이트였죠. Why so serious? 다크나이트에선 배트맨과 조커의 캐릭터성을 너무나 잘 살린 데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밀고 당기는 싸움이 탁월했기에 액션이 형편없다는 단점에도 불구 희대의 명작 히어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A Dark Knight. 이는 마블 역시 마찬가지. 마블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양아치, 범생이, 찌질이, 왕재수, 멍청이 등등 히어로마다 고유한 캐릭터성과 능력을 부여함은 물론 헐크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 아이언맨과 완다에게는 공황 장애, Are you having another attack? It's your fault. It's everyone's fault. Who cares? Are you up for this? Are you? 캡틴 마블은 스케줄 조절 장애, 토르는 섭식 장애,
Give me a cuddly little rascal. 는 좀 개그이지만 아무튼 슈퍼맨급 캐릭터인 비전은 시작부터 리타이어 시켜버리는 등 파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적절한 약점과 설정들을 부여했죠. 거기다 최강 빌런 타노스 역시 여럿이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묘사. 하지만 잭 스나이더는 슈퍼맨에게 약점을 부여하거나 힘을 너프시키기는커녕 그런 건 나 몰라라. 그저 얼마나 강하고 멋진가에만 신경을 썼기에 그 문제는 곧바로 맨 오브 스틸의 후속작 DCU의 두 번째 작품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운다. I understand. 이 희대의 토픽을 접한 DC 팬들은 당연히 열광했으며 또 당연히 왜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는지 나아가 체급차가 극명한 두 히어로가 어떻게 싸울지 그 이유와 싸움 방식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극장을 찾았죠. 하지만 그 기대감은 곧 허무함으로 채워지는데 그럼 우선 첫 번째, 배트맨은 왜 빡쳤는가? 이 부분부터 심각한 억지 설정. 슈퍼맨과 조드와의 싸움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특히 부하 직원들의 죽음 때문에 빡친 것이라 설명하는데 물론 이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긴 하나 슈퍼맨으로서도 불가항력이었던 데다 좀 냉정하게 보면 인류가 멸망할 뻔한 상황에서 이 정도 피해에서 그쳤던 건 엄청난 선방이었지만 무조건 슈퍼맨에게 원한을 갖게 만든다는 부자연스러운 설정이었습니다. 또 그럼 슈퍼맨은 왜 빡쳤는가? 이는 배트맨이 범죄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그 낙인이 찍힌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면 죽게 된다는 설명. 즉, 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나아가 범법행위를 일삼는 배트맨이 괘씸하기 때문이라는 역시나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였죠. 심지어 슈퍼맨 또 로이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살인도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이건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야 할 자연스러운 명분은 없고 싸움을 붙여야겠으니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렉스 루터를 데려와 어설픈 판을 깔고 어머니가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상황을 덧붙이지만 이 역시 납득되지 않는 게 로이스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빛의 속도로 날아와 구해주는데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은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무슨 슈퍼맨 능력이 그때그때 다른가요? 아니면 어머니보다 여자친구만 신경 쓰는 후레자식인가요? 뭐 아무튼 어거지로 세 개의 대결을 성사시켰으면 그 대결 모습이나마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 하는데 배트맨과 슈퍼맨의 싸움은 너무나 1차원적인 개싸움이 되었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었던 배트맨에게 갖가지 전략과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악랄함으로 되려 궁지로 몰아갔죠. No! No, not me! Why you come? Someone. You know what I noticed?
Nobody panics when things go according to plan. Even if the plan. 따라서 배대쇼에서는 이를 배트맨이 역으로 해냈어야 하지만 크립토나이트 외에 약점이 없는 슈퍼맨이었기에 그 오랜 시간 생각한 전략이 겨우 약간의 함정과 함께 1대1 맞짱을 뜨는 것이었고 또 그 모양새는 짝퉁 아이언맨처럼 철갑을 두른다는 것인데 아니 마음만 먹으면 대도시는 물론 지구도 날려버릴 수 있는 슈퍼맨에게 철갑 따위로 버텨보겠다니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으며 역시나 시종일관 나가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또 반면 설득하러 왔다면서 총질 한 번에 눈 돌아간 슈퍼맨. 그리고 함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무대뽀로 직진만 했으며 이처럼 기대 이하의 대결을 펼친 후에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승전 크립토나이트. 이 또한 음속을 넘어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슈퍼맨에게 너무 허술한 설정이었죠. 네, 이 모든 건 앞서 설명했듯 슈퍼맨에게 약점을 보여하지 못한 결과로 생긴 어설픈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억지들을 비웃는 듯한 희대의 드립 느금마사가 등장하는데 Letting him kill Martha. Save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죽일 듯이 싸우다 그저 엄마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단번에 분노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아무리 개연성을 갖다 버린 감독이라지만 이 마사 드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해 개봉한 11호에서 보인 아이언맨과 캡틴의 싸움. 또 그 이후 자연스레 화해를 하게 되는 설정과 비교해보면 둘 사이의 질적 차이가 너무나 비교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이 저질 드립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빌런인 렉스 루터와 둠스데이, 나아가 배트맨의 기본 캐릭터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배트맨에게는 두 가지 큰 트라우마가 있었죠. 하나는 동굴에 떨어지며 보았던 박쥐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도 이는 자신의 상징으로 사용할 만큼 극복하지만 다른 한 가지, 부모님의 죽음만큼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배트맨이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무리 악당이라 할지라도 절대 죽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런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 즉, 배트맨이란 캐릭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이죠. 헌데 배드쇼에서는 슈퍼맨에게는 물론 사람들을 향해 서슴없이 총질을 한다던가 또 악당들에게 낙인을 찍어 죽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제압 수준을 넘은 난폭한 무력 행사로 살생까지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배트맨이 살인광이 되었나요? 네,
이는 배트맨의 캐릭터성을 완전히 무시한 연출, 그러니까 스나이더의 만행이었죠. 그리고 슈퍼맨의 아치에너미 렉스 루터 역시 마찬가지. 코믹스에선 조커와 더불어 가장 역사가 길며 또 뛰어난 지능을 자랑하는 빌런 중 하나인데 영화에선 그저 반미치광이로만 묘사. God is all powerful. He cannot be all good. And if he is all good, then he cannot be all powerful.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따라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쨌든 조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광기는 물론 전략적인 면에서도 너무 허술했기에 메인 빌런으로서 매력이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왜 슈퍼맨을 증오하는지 그 충분한 근거 역시 설명하지 못했으며 I hate the sin. 10 seconds to And yours, my friend, is existing. 8. 심지어는 자기가 부활시킨 둠스데이에게 죽을 뻔한 것을 슈퍼맨이 구해주는 등 Now God is good as dead. 여기저기 허점투성이에 구멍 뚫린 전략만 보여주었죠. 그리고 둠스데이 역시 비록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긴 했으나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에 역시나 큰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결말. 둠스데이를 죽이기 위해 슈퍼맨이 죽는다는 또다시 자기적인 설정에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꼭 저 상황에서 슈퍼맨이 죽었어야 했을까요? 창만 찌르고 빠진다던가 아니면 크립토나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더우먼이나 배트맨과 협공을 하면 될 것을 괜히 똥폼만 잡으며 스스로 희생되는 모습이었죠. 이는 앞서 맨 오브 스틸에서 아버지 조나단이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설정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무조건 맞춘 상황,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묘사까지. This is my world. No, Clark, don't. 따라서 희대의 캐릭터인 슈퍼맨의 최후에도 불구 이상하리만치 전혀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의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 슈퍼맨에게 제대로 된 서사나 또 그 죽음의 필연성을 부여하지 못했기에 관객들은 뜬금없는 그의 죽음에 어떤 감정이입도 할 수 없었으며 이는 블랙 위도우나 아이언맨의 최후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 극명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How many did you see? 14,605,000. 거기다 이어지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허접하게 되살려내기에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도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맞아도 눈 하나 꿈쩍 않는 밸런스 붕괴 캐릭터인데다 수 틀리고 죽더라도 어차피 또 살려내면 그만인데 긴장감이 생길래야 개미 눈곱만큼 또 생길 수가 없는 당연한 이치. 따라서 잭 스나이더는 맨 오브 스틸과 배대쇼에서 슈퍼맨의 간지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감정적인 취약점 또는 가족적인 서사 등 최소한 크립토나이트 외에 한두 가지 다른 약점을 만들었어야 했고 배트맨도 배찐따가 아닌 배신으로 그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소기의 경읽기. 결국은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 모든 문제점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2012년) 어벤져스 1편 개봉, 2015년 어벤져스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 그리고 2017년 DC에서도 드디어 어벤져스를 따라잡기 위한 필살기 저스티스 리그를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가 드디어 뭉쳤구나, 잘 뭉쳤다 라는 찬사를 받았다면 저스티스 리그는 도대체 왜 뭉쳤냐, 또 너네는 누구냐
심지어 뭉치지 말고 흩어져야 산다 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죠. Yeah. Now she's glad. 그러니까 필살기라 하기엔 허접해도 너무나 허접한 완성도. 따라서 제작비 3억 달러, 우리 돈 3,600억이나 들인 대작이 월드박스 오피스 겨우 6억 5천만 달러 흥행에 그치며 결국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합니다.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그 결과 마블을 따라잡기는커녕 이미 베데쇼로 망가진 팬심을 이번에는 뿌리까지 뽑아버렸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잭 스나이더의 하차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저스티스 리그 후반부를 촬영 중이던 스나이더는 안타까운 개인사로 인해 돌연 하차하게 되고, 그 바톤은 조스 웨던 감독에게 넘어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I need the big gun. It doesn't need you. 우선 조스 웨던은 실력 있는 감독인가? 이 부분부터 알아보자면, 각본가로서는 토이스토리, 에이리언4, 케빈 인 더 우즈 등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 그가 제작한 무려 144부작 TV 드라마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가 명작으로 평가받았기에 실력은 있었던 것으로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판단되죠. 그리고 영화 쪽으로는 크게 알려진 건 없었지만 어벤져스 1, 2편을 연달아 맡으며 크게 성공. 다만 마블은 익히 알려진 대로 총괄 제작자 케빈 파이기와 제작위원회의 역할이 크기에 개별 감독들의 정확한 역량은 미지수였습니다. 즉, 이미 잘 차려진 밥상에 감독이 숟가락을 얹는 느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구간이 명관인데 스나이더를 기다리지 못한 망할 경영진들은 애써 조스 웨던을 굳이 데려다 앉혔으며, 거기에 더해 영화의 길이를 2시간 이내로 줄이고 마치 어벤져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영화를 찍게 하는데, Hey, blame the lady. We would have left you, but she didn't ask for a vote. 이는 최악 중의 최악. 안 그래도 미약한 스토리라인이 붕괴되며 DC 히어로 영화 사상 가장 최악으로 손꼽히는 1997년작 배트맨 앤 로빈의 재림을 이룬 듯한 졸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혹평은 물론 팬들의 비난이 난무. 거기에 다시 잭 스나이더를 데려오라는 요구들이 빗발쳤죠. 그런데 정말 DC는 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People with special abilities. Stop right there. I'm in. You are? Yeah, I need friends.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팔아먹기 위한 개수작에다 책임감을 느낀 스나이더가 무보스로 일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 그렇게 우여곡절 끝 지난 2021년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웨던 컷과 스나이더 컷 두 영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웨던 컷의 문제점부터 살펴보죠. 웨던 컷의 가장 큰 패착, 그건 바로 어벤져스의 성공 요소 그대로를 저스티스 리그에 입혔다는 것. 그 성공 요소란 바로 밝은 분위기. Slowpoke. Oh, it's on. I'll take the ones on the right. 히어로들 간의 티격태격. Put on the suit. Let's go a few rounds. Put on the suit. Yep. Everything that's nothing compared to what's You coming. don't know what's in there. isn't a game, The creature. Is it a risk? Yes, but it's necessary. Why? Because of your guilt? Bruce. 따라서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만들어 놓은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급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헌데 문제는 전편과의 차이도 그렇지만 절반 이상 촬영되었던 진지한 느낌의 영상들과 밝은 분위기 자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Barry Allen. Bruce Wayne.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개그 코드, 툭툭 던져지는 플래시의 노잼 개그나 Oh, wow, they really just vanish. Huh? Oh, that's rude. He's confused. He doesn't know who he is. Pet Cemetery. 괜히 고인 드립치다 처맞고 아닥하는 배트맨. Steve Trevor tell you that? 뜬금없는 원더우먼 가슴에 얼굴 파묻기. 또 이건 갤가도시 거부했기에 대역까지 쓰며 찍었다는데 알고 보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한번 써먹었던 개수작이었죠. Sorry. Don't turn green. 또 이처럼 비전을 깨우기 전 티격태격하는 상황 역시나 저스티스 리그에서 재탕되고 That if she kills you, we'll cover for her. We are not enough. 이건 약간 억지일 수 있으나 슈퍼맨을 깨우기 위해 전기가 사용된다는 것까지 닮아도 너무 닮은 전개였습니다. 미국도 똑같다. 하지만 마블은 원래 좀 가벼운 분위기에 이미 앞선 영화들에서 왜 아이언맨과 캡틴이 서로 맞지 않는지, 즉 충분한 서사를 설명했기에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지만 저스티스 리그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6명이나 되는 메인 캐릭터들의 서사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 특히나 처음 선보이는 아쿠아맨과 플래시도 그렇고 또 인지도는 낮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이보그의 서사가 전무했기에 그들에게 어떤 공감이나 감정이 생기지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죠. 이건 그냥 뭐 사회 부적응자다, 찌질한 왕따, That's the plan. Okay, we're not ready for. 중2병 반항아 같은 느낌. If these are gifts,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나 화끈한 대결 장면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인간이 구출 같은 쓸데없는 전개에 집중하고 있으니 재미가 있을래야 1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Seen what's going on outside?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또 따로 있었죠. Yes, it was gross. Oh. 배드쇼에서 안 그래도 찐따가 되어가던 배트맨, 이번에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쪼레프와 하나에도 쩔쩔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던가 앞서 말했듯 원더우먼에게도 한 대 쳐맞고 깨갱. 그리고 슈퍼맨과의 전투에서는 아예 제외되는 것은 물론 뒤늦게 나타나 멱살잡이나 당하며 내동댕이. I had to. 이건 뭐 배찐따 수준을 넘은 무쓸모 배뿅신으로 전락했기에 배트맨 팬들은 실망을 넘은 분노의 감정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뭐? 이런 예병을 남기고? 아니, 피지컬이 안 되면 전략을 짜던가, 그게 안 되면 끝까지 숨어나 있던가. 아참, 전략이 하나 있긴 했죠. 바로 히든카드, 로이스 레인. Alfred, I need the big gun. Clark. 아우 정말, 만약 슈퍼맨이 로이스까지 못 알아봤다면 그냥 싹 다 죽고 지구 멸망각인가요? 이미 전편에서도 조드 장군, 그러니까 둠스데이가 부활했을 때 이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꾸준히 대책 없고 멍청한 배트맨이라니. Right, but we mean bring him back in like a yay, he's back way, not in like a pet cemetery scenario. I'll have a contingency plan for that. But doesn't need you.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매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마마보이 빌런 스테픈 울프. I know, Mother. You've waited too long for the unity. I know, but you...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또 무슨 개도 아니고 금속으로 된 걸 탐지기도 아닌 냄새로 찾는다는 설정까지. You've been near the mother box. Her scent is on you.
이 역시 간지는 고사하고 너무 덜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둠스데이에 비해 턱없이 약한 전투력. 간만 보면 원더우먼과 아쿠아맨 둘이서도 충분히 대적 가능해 보였고, 여기에 플래시나 사이보그까지 가세하면 굳이 슈퍼맨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죠. There's too many of them. 그러니까 메인 빌런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포스나 압도적인 위험의 부재.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다구리 당하기에 되려 불쌍해지는 분위기. 결국 개별 히어로들의 서사도, 액션도, 심지어 빌런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상황. Dostoevsky. 네, 우린 이런 걸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 하죠. 또 거기다 제작진 및 배우들에 대한 조스 웨던의 부당한 대우들이 폭로되고, 심지어 가짜 페미니스트로 불륜 행각을 벌인 게 들통나는 등 영화 외적으로도 큰 구설수에 오르며 비호감 중의 비호감, 역대 최악의 감독이 되어 빤스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론 조스 웨던이 문제의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뒤늦게 투입된 반쪽짜리 감독이었던 데다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50% 이상 작업하지 못했기에 정식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죠. 또 웨던이 각본을 수정하긴 했지만 줄거리 자체는 스나이더 컷과 큰 차이가 없었기에 과연 이 사태가 웨던만의 문제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나이더 컷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어지는 4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년) 저스티스 리그 개봉. 세상의 정의를 위해 뭉친 6 히어로들이 옆 동네 황소머리 양아치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사건. 누가 정의이고 누가 악인지 모를 만큼 이처럼 다굴 모드로 날아간 소머리와 함께 DC 팬심도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HBO 팔아먹기 개수작 스나이더형의 저스티스 리그 대공개. 이에 많은 스나이더 팬들은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무려 46%의 높은 지지율로 웨던 컷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명작이다. 역시 스나이더형이 최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DC 영화다. 라며 극찬. 마치 왕의 기한을 이룬 듯 크게 환영했었죠. 네, 분명 웨던 컷과 비교하면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고 마치 미녀의 괴로워의 김하중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비주얼. 다만 그 외형이 아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영화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앞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이름하여 웨던 컷과 스나이더 컷 비교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작비만 무려 3억 달러가 들었던 웨던판 저스티스 리그에 다시 7천만 달러가 추가 투입된 스나이더 컷. 일단 화면비부터 흔히 볼 수 없던 4:3 비율에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까지 합쳐 총 8개 파트로 나뉘어진 무려 4시간 2분짜리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Remember who you are. 그럼 먼저 액션과 비주얼 차이부터 알아보자면, 시각적인 부분만큼은 과연 명불허전.
그저 톤을 좀 더 어둡게 조정하고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했을 뿐이지만 똑같은 장면조차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I belong to no one. 이를테면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화장을 다시 받은 느낌. 특히나 한눈에 보아도 많이 개선된 스테픈 울프의 외형. 이같이 유기물처럼 움직이는 갑옷이 훨씬 더 간지났으며 액션 역시나 더 묵직하고 호쾌해졌죠. 그리고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플래시의 도약 모습 또한 백미. 더 화려하고 더 박진감 넘치는 시퀀스를 만들어냈으며 또한 단독 액션이 거의 없었던 사이보그의 활약도 꽤 많이 추가. 슈퍼맨도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하게, 원더우먼과 아쿠아맨도 더 강하게 묘사되었기에 확실히 이 같은 눈뽕 액션만으로도 이 영화는 보는 즐거움이 충분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보강된 서사. 웨던컷에서 지적되었던 서사의 부족함,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이보그의 배경 스토리가 추가되며 왜 그가 아버지에게 삐딱했는지, 또 왜 그렇게나 중2병스런 행동을 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죠. You gotta stop making excuses for him. You're just as busy as he is, but you still make the time. 물론 그게 공감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긴 한데 아무튼 마마보이 스테픈 울프의 서사도 조금이지만 추가, 1차원적인 사랑 타령들은 삭제되고 You will love me. 또 불분명했던 지구 침공의 이유가 사실은 다크사이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설정도 추가되었습니다. The anti-life equation is carved into the surface of this very world. Can it be true that you have found it? 헌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었죠. 5000년 전 지구를 직접 침공해 큰 패배를 맛본 다크사이드. 심지어 그토록 중요하다는 반생명 방정식을 발견하고 또 강력한 전략 병기인 마더박스들을 놓고 갔음에도 이상하게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듯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I have turned 100,000 worlds to dust looking for anti-life. 아니, 거의 유일한 실패인데다 그렇게나 중요한 무기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 오류였지만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는 부분. If you can't bring down the charging bull, then don't wave the red cape at it.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바꾸고 내용을 늘렸다 해도 그 본질적인 핵심, 즉 알맹이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상영 시간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부 이 영화는 극장용으로 보기에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애초에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한 편집이었기에 러닝 타임이 4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면 길수록 같은 값을 내고 보는 입장에선 땡큐인 상황. Decide, and we will stop at nothing to possess it. 단, 문제는 그 4시간이 얼마나 알차게 채워졌느냐인데 앞서 설명한 대로 서사와 액션이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슬로모션 남발과 꼭 필요하지 않는 스토리 전개로 인해 극이 산만해지며 특히 초반 2시간이 좀 많이 지루했다는 의견이 많았죠. 예를 들어 아쿠아맨이 술 마시며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나 빅터의 과거 묘사에 사용된 미식 축구 장면, 플래시의 연인이 될 아이리스 웨스트를 만나는 장면, 극의 흐름상 굳이 슬로우 모션까지 넣어 길게 늘려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플래시의 능력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 한 그 의도는 알겠으나 이 아이리스와의 만남은 그저 일회성 이벤트였기에 좀 사적과 같은 느낌. 또 심지어는 로이스 레인이 그저 커피를 사서 들고 나오는 장면처럼 액션도 그렇다고 긴박한 장면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슬로모션을 남용했기에 극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었죠. 따라서 이 영화를 끝까지 본 비율은 30%가 채 안 되었다는 HBO 통계와 더불어 You have been near a mother box. He doesn't know. 채널 내 투표에서도 너무 길어 안 봤거나 보다 말았다는 비율이 18%를 차지했습니다. You already have. 그리고 화려함은 늘고 서사는 추가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캐릭터들의 역할. 물론 웨던컵보다는 역할 분담이 나아졌고 또 쓸데없이 들어갔던 민간인 구출 경쟁 장면들도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슈퍼맨 혼자서 다 해결하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 너무 강했던 슈퍼맨의 파워로 인해 마더박스 해체 역할이었던 사이보그와 전력 공급 역할이었던 플래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히어로들의 역할은 전부 슈퍼맨과 겹쳐 있었죠. 즉, 여전히 슈퍼맨 미만 잡, 슈퍼맨 원맨쇼. 따라서 슈퍼맨이 등장하자마자 또다시 쩌리 신세에 돌림빵 당하는 스테픈 울프. 그저 웨던컵보다는 화려함만 늘었을 뿐 역시나 빌런이라기엔 그 역할이나 포스가 떨어졌으며 또 불쌍하게 처맞는 모습 역시나 여전했습니다. 헌데 여기서 좀 엉뚱한 포인트이지만 이 뿔이 투구가 아니라 실제 머리였다는 게 좀 놀라운 설정. 왜냐면 2편의 투구는 유기적이라 그렇다 쳐도 그럼 1편에서는 어떻게 투구를 쓴 건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아무튼 알맹이는 변함없이 포장만 화려해진 서사와 액션,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배찐따, 이 역시나 큰 문제였죠. 웨던컷에서 묘사된 배트맨은 여기저기 처맞고 다닌다거나 쪼레뽀와 하나에도 쩔쩔매는 최약체. 따라서 슈퍼맨과 스테픈 울프와의 전투에서도 제외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또 그지같이 삥 뜯기면서도 돈 자랑만 한다던가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슈퍼맨에게 조롱받고 내동댕이 쳐지는 농락, 개무시, 무쓸모, 문해, 이른바 배찐따를 넘은 배뿅신으로 그려졌죠. Doesn't need you. 이건 다시 봐도 열받네요. And bringing in Lois Lane? 그럼 스나이더 컷에서는 좀 달라졌을까요? 원더우먼에게 고인 드립치다 처맞는 장면과 슈퍼맨에게 멱살잡이 당하는 장면은 삭제되었고 에너지 흡수 장치를 만들어 파라데몬에게 대항하거나 슈퍼맨에게도 일방적으로는 처맞지 않는 등 네, 지적사항 중 일부가 개선되긴 했습니다. 많은 플래시에게 지시를 내리긴 해도 여전히 부족한 리더십,
역시나 전무했던 DC의 브레인다운 전략. 아니, 브레인은커녕 오히려 더 멍청해졌죠. 웨던컷에서는 슈퍼맨을 달래기 위해 로이스 레인을 데려오는 1차원적인 전략이나마 있었지만 Clark. 스나이더 컷에서는 우연히 때마침 로이스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설정. 아니, 로이스가 운 좋게 안 왔으면 또 슈퍼맨에게 싹 다 죽고 지구 멸망하는 결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알고 보니 탕수육을 좋아하셨다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암튼 더 대책 없고 더 멍청해진 배트맨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삥 뜯기는 모습과 돈자랑 역시나 그대로였으며, 더 나아가 전편에서는 슈퍼맨을 그렇게나 증오하며 또 지구의 가장 큰 위험이 된다 했으면서 entire human race, and if we believe there's even a 1%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as an absolute certainty. 이번에는 광적으로 옹호하며 막무가내로 살려내려는 모습이라니. But if you start playing with this little box of tricks, I mean, about it. You do when it's this red cape. This red cape charges back.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 그리고 대책도 없어. 네, 물론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일말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과 또 슈퍼맨을 살려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전개였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저스티스 리그의 에필로그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웨던컷에 없던 스나이더 컷만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바로 저스티스 리그 이후 그려질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그 의도와 기획만큼은 정말 괜찮았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나이더는 1편 맨 오브 스틸을 통해 외계에서 온 슈퍼맨의 정체성 형성, 즉 같은 동족이 아닌 인류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냈으며, 2편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인간들, 특히 배트맨의 오판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슈퍼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편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외계 정복자, 그러니까 다크사이드와 그의 꼬봉 스테픈 울프의 출연과 함께 슈퍼맨을 다시 살려내야 했다는 스토리. 그리고 4편 저스티스 리그 2부에서는 그 살려낸 슈퍼맨이 로이스의 죽음으로 인해 흑화, 다크사이드의 신복이 된다는 것. 따라서 최종 5편 저스티스 리그 3부에서는 이를 되돌리고자 플래시 포인트, 그러니까 플래시의 타임슬립 능력을 이용해 과거의 배트맨에게 경고. 결국 로이스의 죽음을 막고 세상을 구한다는 큰 그림이었죠. 그렇게 중요한 플래시의 타임슬립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준다던가, 크립톤의 우주선이 어두운 미래를 경고한다던가, 나이트메어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붙잡히는 모습 등 스나이더 감독은 이런 떡밥들을 시리즈 전반에 걸쳐 뿌려놓았습니다. 나아가 흑화한 슈퍼맨에게 맞서다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이 사망. 이처럼 멸망 직전에 황폐해진 지구에서 절대 앙숙이었던 배트맨과 조커가 휴전을 맺는 기이한 상황에 바샨 맨헌터의 등장과 렉스 루터에 의한 인저스티스 리그 결성까지 정말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았죠. 그렇게 만약 스나이더의 구상대로 후속편이 진행되었다면 꽤나 재미있는 영화가 탄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문제는 디테일한 스토리 설정에 있었습니다. 슈퍼맨에게 있어 로이스는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며 지구의 위기보다 더 우선시되는 존재로, 그 결과 영화의 끝부분에선 임신까지 하게 됨을 스나이더는 보여주었죠.
Congratulations, by the way. 그렇기에 로이스의 죽음은 슈퍼맨이 흑화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도대체 로이스는 왜 죽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팬들은 이 부분을 궁금해했고 이에 스나이더는 그 원인을 밝히는데 그건 바로 배트맨과 로이스가 사랑하게 되고 또 둘이 다투던 중 다크사이더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 어쩜 이다지도 디테일한 설정만 들어가면 럭비공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지. 미치겠다. 미치지 말고 잡아와야지. 아니, 슈퍼맨을 그렇게 사랑하던 로이스가 갑자기 배트맨을? 또 배트맨은 뭐가 아쉬워서 남의 아이까지 임신한 로이스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지. 이건 뭐 사랑과 전쟁도 한 수 적고 형님할 기세였죠. 그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둘의 분류는 차치하더라도 로이스를 죽인 장본인은 다크사이드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설정 또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마지막 결말, 미래를 알게 된 배트맨이 로이스 대신 죽게 된다는 것까지. 이 역시 아버지 조나단의 죽음이나 느금마사 때처럼 개연성 없는 전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Save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뭐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물론 이 모든 스토리와 계획은 무용지물 되어버렸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의미 없는 비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행인지 모를 일이고요. 정리하자면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는 외던컷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액션과 보강된 서사로 호평받긴 했지만 변함없는 먼치킨 슈퍼맨으로 인해 저스티스 리그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점, 특히나 배트맨을 여전히 배진 따로 그렸다는 점 등등, 비록 외던컷보다는 낫다고는 하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죠. 슈퍼맨과 배트맨,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두 히어로의 잘못된 만남. 메타휴먼 일진들에게 다굴빵 및 빵 셔틀 당하던 왕따 배트맨이 이에 대한 복수로 슈퍼맨의 연인 로이스 레인을 꼬시려 했지만 미래에서 온 플래시의 경고로 미수에 그쳤던 사건. 헌데 이 모든 걸 기획했던 잭 스나이더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돌연 하차,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후 잭 스나이더의 후임으로 총괄 제작자의 월터 하마다를 영입, 그리고 2018년 개봉한 아쿠아맨부터 11억 5천만 달러라는 DC 확장 유니버스 최고 흥행을 기록하죠. 이는 무려 3억 달러나 들인 저스티스 리그가 겨우 6억 5천만 달러 흥행으로 본전치기도 못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대단한 성적표였죠. For a control group, is it a risk? Yes, but it's necessary. Why? Because of your guilt? 헌데 재미있는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원더우먼 역시나 맨 오브 스틸이나 배대슈보다 제작비가 훨씬 더 적었지만 성적과 가성비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 그런데 또 여기서 이처럼 흥행했던 수스커와 원더우먼의 후속작들이 본전치기는커녕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며 기대와 달리 더 큰 빅엿을 날렸다는 것이죠. 거기다 샤잠 역시나 1억 달러 제작비에 3억 6,500만 달러 흥행. Lightning with my hands. Lightning with my hands. Lightning with my hands. 심지어 최근작 블랙 아담 또한 1억 9,500만 달러 제작비에 겨우 3억 9천만 달러 흥행에 그치며 폭망. 그러니까 월터 하마다 체제에선 아쿠아맨만 대박을 쳤을 뿐 다른 모든 영화들은 본전은커녕 줄줄이 비엔나처럼 폭망 퍼레이드만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스커나 원더우먼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그 후속작들은 무슨 이유로 똥망했는지 이름하여 노잼 DC 뽀개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That is just a whole lot of pretty and a whole lot of crazy. 먼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성 넘치는 다양한 악당들의 화려한 액션은 개뿔. 할리퀸이 다 했다. 할리퀸만 기억에 남는다. 다 이상했지만 할리퀸은 최고였다. 등등. 마고 로비가 맡은 할리퀸의 멱살 캐리. 이 단 한 명의 캐릭터로 영화는 성공했습니다. 물론 데드샷 윌 스미스를 비롯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도 많았고 특히 분량은 적었지만 강한 인상을 주었던 예수 닮은 꼴 자레드 레토의 조커도 인상적이었지만 당연히 자살 특공대는 할리퀸이 없었다면 결단코 네버 절대 흥행하지 못했을 테죠. Hey, come on.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메타휴먼 테러리스트에 대항한다는 원작과 다른 창설 배경도 어거지였지만 We got lucky with Superman who shared our values. The next Superman might not. You're playing with fire, Amanda. Fight fire with fire. 또 기껏 모아놓은 악당들은 무슨 동창회라도 하는지 급친한 척. Here's to honor among thieves. 악당다운 광기는 없고 또 엉뚱한 행동만 일삼았습니다. I don't know what I do. 거기다 훌라인지 벨리인지 알 수 없는 댄스 낮추는 메인 빌런. 그리고 허접해도 너무나 허접한 결말까지. You messed with my friends. 이처럼 난잡한 서사나 불필요한 감성팔이, 개나 줘버린 막장 전개 등등.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26%, 관객 점수 59%, 네이버 네티즌 평점도 겨우 6.96. 평작 수준도 되지 못하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지만 할리퀸 단 한 명의 존재로 인해 흥행했던 것이죠. 정말 마고 로비의 인생 배역. 그럼 원더우먼은 어떻게 성공한 것일까요? 이어서 바로 알아보죠. 본래 원더우먼은 배트맨과 슈퍼맨만큼이나 높은 인지도를 가진 히로인이었지만 그들에 비해 다양한 소사는 없었고 따라서 시장 가치는 낮게 평가되었기에 단 한 편의 영화도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개봉한 원더우먼이 첫 번째 실사 영화. Yes, Diana. Take them all. 헌데 앞서 설명했듯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월드 박스 오피스 8억 2천만 달러라는 초대박 흥행을 기록하죠. 그럼 원더우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 최근 히어로물의 트렌드인 스토리 압축을 통한 빠른 전개나 또는 과한 주인공 띄우기 같은 설정은 배제. 대신 다이애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탄생 배경 및 성장, 훈련과 각성, 그리고 스티브 트레버와의 만남과 로맨스까지 시간을 충분히 분배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며 또 본격적인 활약 장면과 최종 빌런과의 전투씬 등 멋진 액션 장면들도 알차게 넣었습니다. 물론 더 극적이고 더 빠른 템포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좀 답답한 전개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아마존이라는 존재와 다이애나에 대한 충분한 서사를 보여주었기에 공감대 형성 및 이해도를 높였으며
나아가 이런 고전적인 연출 방식에 패티 젠킨스 감독의 적절한 감정 묘사와 스나이더 감독의 액션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었기에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죠. 정말 스나이더형의 액션 연출만큼은 최고! 다만 여기서도 최종 보스의 아쉬운 포스와 서사, 또 어정쩡하게 낭비되는 인물들, 나아가 중반에 비해 떨어지는 원더우먼의 후반 액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는 후반 촬영 시점 갤가돗이 임신한 상태였다 하며 따라서 격렬한 움직임을 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합니다. 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갤가돗 누님의 원더우먼은 짱짱맨, 아니 짱짱우먼 대박을 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흥행작들이 월터 하마다의 체제로 넘어가며 똥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럼 월터 하마다는 어떤 제작자였기에 노잼 영화들을 양산했던 것일까요? 잭 스나이더의 후임 월터 하마다는 13일의 금요일 리메이크를 비롯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호편이나 그 유명한 컨저링 시리즈 등 주로 호러물에 특화된 필모그래피를 가지긴 했지만 뛰어난 제작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또 그는 무엇보다 개별 감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아쿠아맨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밝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었고 거기다 확장 유니버스가 아닌 솔로 무비, 조커나 더 배트맨의 제작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껏 해이해진 자유방임으로 인해 통합 유니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계성조차 사라졌다는 것. 즉, 개별 감독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조차 주지 않았기에 히어로인지 개그맨인지 모를 똥망 캐릭터 샤잠부터 통합 유니버스에 전혀 필요도 없었던 버즈 오브 프레이, (1편과) 달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원더우먼 1984, 여전한 대환장 자살 특공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아쉬움 한가득 블랙 아담까지 줄줄이 비엔나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터 하마다는 어떤 큰 그림도 어떤 시나리오 연계도 없이 그저 경영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감독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뭐든 다 들어주었던 꼭두각시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존재였죠.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도대체 아쿠아맨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설명했듯 컨저링의 제작자였던 월터 하마다와 그 감독이었던 제임스 완은 서로 친분이 두터웠고 그의 능력을 신임했기에 첫 작품인 아쿠아맨을 맡깁니다. 그럼 제임스 완은 어떤 특성을 가진 감독이었을까요? 제임스 완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점프 스퀘어라 불리는 연출 방식. 그러니까 갑자기 사물이나 인물이 불쑥 튀어나와 깜놀하게 만드는 갑툭튀 연출이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컨저링 시리즈를 통해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역시나 이처럼 아쿠아맨에서도 사용되죠. 또 그는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이어가는 롱테이크 액션을 선호했으며
이런 점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매튜 본 감독과 비슷합니다. 나아가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 보여준 것처럼 창의적이면서도 시원시원한 액션으로 호평받았죠. Ground's coming fast. You ready? You know we're crazy, right? 즉, 스토리는 깔끔하고 단순하게, 액션은 독창적이면서 화려하게 만들어 관객들의 몰입감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감독. 따라서 이런 제임스 완의 연출답게 아쿠아맨은 기존의 어둡고 무거운 DC의 분위기를 싹 걷어내고 그만의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로 화면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똥망했던 저스티스 리그와 달리 혼자서도 더 잘 해냈다는 것. Strong man is strongest alone. You ever heard that? 물론 비판적인 의견으로 내러티브가 약하며 너무 뻔한 클리셰였다. 또 고난이나 각성의 과정 같은 굴곡이 없어 긴장감이 적었다. 주인공 아쿠아맨이 좀 단순하고 평면적이었다 등 평이한 스토리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한 설정으로 배찐 딸을 만들었던 전편들에 비하면 좀 평이해도 큰 구멍 없는 전개가 더 나았으며 또 무엇보다 오락영화다운 화려한 비주얼과 그에 걸맞는 적절한 서사를 보여주었기에 전반적인 완성도는 매우 높았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흥미롭고도 생생한 영상들,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같은 디테일에서부터 다채로운 바다 생명체와 그 웅장한 스케일의 묘사들, 이런 장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려냈으며 전투 묘사에 있어서도 소규모 추격신부터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규모 전투씬까지 상상 속 바다 모습들을 영상 안에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장면들 대부분이 캐리비안의 해적과 같은 수상이 아닌 더 어려운 수중 묘사였다는 점, 또 그 제작비가 2억 달러도 되지 않은 단 1억 6천만 달러로 가성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또 그 흥행은 무려 10억을 넘는 11억 5천만 달러로 DC 확장 유니버스 출범 이후 최고였다는 점, 이래저래 DCU에 있어 기념비적인 영화가 되었으며 이제 드디어 마블을 따라잡았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들게 했죠. 물론 그건 착각, 3일 천하였을 뿐. 이후 DC는 이 같은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의 성공을 경험해놓고도 또다시 헛발질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 2부에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2017년) 원더우먼 8억 2천만 달러 흥행. 그리고 2018년 아쿠아맨 11억 5천만 달러 흥행. DC의 양대 산맥 슈퍼맨과 배트맨도 해내지 못한 10억 달러마저 돌파하며 드디어 히어로맨과 DC의 부활은 개뿔. 개그맨 샤잠, 민폐녀 할리퀸, 골든 레이디 원더우먼, 불가사리 침공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야심만 가득했던 블랙 아담까지. 월터 하마다의 DCU는 시작만 좋았던, 즉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던 안습으로 막을 내렸죠. 그러니까 히어로 팬들은 그저 적당히 멋진 캐릭터에 적당히 구멍 없는 서사, 적당히 멋진 액션, 굳이 다크나이트 같은 명작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완성도만 있어도 극장을 찾는 법인데,
DC는 그걸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인지 또다시 헛발질만 해댔습니다. 3, 2. What are you guys doing? We're here to save you. Well, I can go back inside and you can still do it. That's patronizing.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1부에 이어 왜 같은 폭망 퍼레이드가 이어졌는지 이름하여 노잼 DC 뽀개기 2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널내 투표에서 최악의 DC 영화 4위에 선정된 샤잠은 로튼 토마토 신선도와 팝콘 지수에서도 알 수 있듯 의외로 외국에서는 호평받았지만 반대로 네이버 평점에서 알 수 있듯 국내에서는 불호 쪽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But no one's worthy. 그러니까 정서에 맞지 않는 3류 개그는 물론 Believe. Oka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Did you believe? 유치해도 너무 유치한 주인공 샤잠의 행동들, DC에서 뽀로로 대항마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딱 초딩들을 타겟으로 한 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1편에서 설명했듯 아쿠아맨도 좀 유치했지만 No. Your stupid Atlanteans.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판타지가 있었다면 샤잠은 모두가 좋아할 수 없는 유치 그 잡채. 헌데 애들용이라 하기에도 뭐한 게 형은 물론 아버지마저 잔인하게 처리하는 페륜 빌런에다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는 보기 힘든 주인공 빌리 베슨의 행동들. 거기다 빌리는 어린애치고 너무 조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인데 반해 샤잠은 갑자기 초딩도 아닌 유딩과 같은 깨발랄한 성격으로 서로 매치가 되지도 않았죠. And your phone's charged. Well, you think you can do better? 그리고 동양인은 컴퓨터를 잘하고 흑인은 수다쟁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묘사들. 나아가 별다른 서사도 없이 갑자기 친해진 후 다 함께 샤잠이 된다는 개연성 없는 전개 및 Say my name. Really? No, not my name. No, say the name that I say to turn into this guy. 결정적으로 급이 떨어지는 액션까지. 딱 어린 시절 보았던 후레쉬맨을 굳이 리메이크해 다시 본 느낌이었습니다. 지구방위대 이건 후레쉬맨에 대한 모욕인가요? 할리퀸 솔로 무비 버즈 오브 프레이는 최악의 영화 2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DCU 전체를 통틀어 최악이라 생각하죠. Who's having a good time? You are. 일단 수스커에서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광녀 할리퀸. Oh my god. You are really in bad shape. 그녀는 단순 미쳤다라기보다 She seems nice. 의리도 있고 You're my friend too. 사랑의 목숨도 거는 감성적인 모습을 가진 복합적 인물로 그려졌고 또 비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이긴 해도 절대 민폐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욕 한마디 했다고 다리를 뭉개버린다던가 God damn it. Sit the fuck down. 남의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타투를 그려넣는다던가 Look at my face! 기분 더럽다고 트럭을 훔치고 나아가 화학 공장을 날려버리는 등 그냥 남친에게 차이고 분풀이나 하는 생양아치 바람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또한 영화 내내 쫓기고
허무하게 붙잡히고 살기 위해 하수인 짓이나 일삼는 얼빠진 모습들. 거기다 서사의 흐름도 과거로 갔다 돌아왔다 뒤죽박죽. 코믹스 느낌을 위한 효과도 그렇고 화면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물론 키치하면서도 화려했던 볼만한 장면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저 가벼운 묘사였을 뿐. 그리고 빅터 재즈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몸에 흉터를 새긴다는 설정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여자를 죽일 때마다라고 바꾸는가 하면 메인 빌런 로만 사이오니스 역시 여염 특성에다 별다른 전투 장면도 활약도 없는 무능하고 찌질한 캐릭터로 그려냈죠. You think you can beat me? You're a fucking moron. 즉 악당들도 하나같이 매력없는 무능, 찌질, 여염으로만 묘사. 여담으로 이완 맥그리거는 참 괜찮은 외모에 연기도 잘하는데 작품 보는 안목은 너무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Get on that fucking case. 또 남자 캐릭터뿐만 아니라 비중 높은 형사역 르네 몬토야 또한 무능력한데다 이처럼 액션까지 허접하게 그려졌으며 I'd enjoyed for so long before we're suddenly doing this. 또 성적 문구가 적힌 웃기지도 않는 티셔츠로 조롱거리나 되었고 동양계 소녀 카산드라는 삐뚤어진 성격의 소매치기 범죄자로 묘사하는 등 I'm not shopping at this store.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매력없는 캐릭터 묘사, 개연성은 갖다 버린 전개, 뜬금없는 사자우 같은 엉성한 액션. 거기다 허접한 결말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거기다 애초에 왜 할리퀸 솔로 무비가 필요했는지, 이 영화가 확장 유니버스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할리퀸의 인기에 기대어 돈을 벌어보겠다는 황홀한 연병이었을 뿐. 월터 하마다 체제에서 만들어진 최악의 망작, 그건 바로 원더우먼 1984였고 그 이유는 바로 1편으로 인해 한껏 높아진 기대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성과 액션이 빠지고 감성만으로 히어로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를 빚게 되는지도 여실히 보여주었죠. 즉, 1편에서는 패티 젠킨스 감독의 감성이 적절히 사용되었다면 2편에서는 감독 자율에 맡겨지며 그 상한선이 사라졌고 그 결과 영화는 주제부터 그릇된 욕망, 물질 만능주의처럼 히어로물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도덕책이었고 이를 풀어내는 방식 또한 아침조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So look at this world. You must be the hero. 따분하고 지루하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훈화 말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일제히 교화되어 소원을 철회한다는 묘사나 그렇게나 미쳐있던 빌런 맥스 로드는 뜬금 아들 사랑을 깨닫고 해피엔딩을 맺는다는 진짜 세상에 뭐 이렇게 순수하고 고결한 스토리가 다 있는지 분명 소원을 철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인지 나만 쓰레기고 나만 욕심쟁이인지 되돌아보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액션은 더더욱 가관, 쌍팔년도에나 볼 법한 와이어 액션 느낌의 연출부터
뜬금없이 하늘을 날게 된다는 설정과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황금 갑옷, 또 영화 캐츠를 연상케 하는 치타의 분장이나 둘의 액션 또 무슨 서커스 줄타기를 하는 것인지 아웅다웅 타격감도 없는 허접한 대결 묘사까지 이러다 머리채라도 잡고 싸울 판. 그리고 싸움의 결말은 허무하게 감전으로 끝나는데 아무리 제우스의 딸이라지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전기 면역 설정으로 관객들을 또 의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좀 사소하긴 하지만 외형을 감췄다고 레이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행기 설정. Approach. The aircraft has vanished. Do you have eyes on it? 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전자파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상식적인 원리조차 제멋대로였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3편이 제작 취소된 것은 겔 가돈 누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팬들의 입장에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다섯 편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런 만큼 영화 자체만 놓고 본다면 완성도가 높고 또 제임스 건 특유의 B급 감성이 더해지며 1편 대비 더 시원하고 더 자살 특공대다운 연출을 보여주었죠. 거기다 외계 생명체에 대항한다는 설정과 그게 미국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추악한 비밀 작전이라는 것. What the hell is this? I thought you were looking for Project Starfish. Government to conduct their illegal experiments here in Jotunheim. And they hired me to oversee them. And now. 또 이런 추악한 비밀을 숨겨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진실은 무조건 밝혀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의 대립처럼 나름의 괜찮은 주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원작을 모르는 대부분의 관객들에게는 왜 피스메이커와 릭 플래그가 그렇게나 죽일 듯 싸우는지, 심지어 닉네임이 피스메이커인데 왜 진실을 은폐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뜬금없이 태어나온 불가사리 스타로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인류애와 정의를 외치는 악당들의 모습도 공감하기 어려웠죠. 나아가 전편과 마찬가지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캐릭터들. 특히나 캡틴 분메랑은 몇 안 되는 1편과의 연결고리이며 플래시와 대립하는 주요 빌런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물이었지만 역시나 시작부터 허무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즉, 관객들은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 왜 갑자기 싸우고 왜 뜬금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어떤 공감도 할 수 없었으며 거기다 원작을 따랐다 하지만 너무 지나쳤던 폭력성과 잔인했던 묘사들은 일부 팬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대중성을 요구하는 히어로물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후광을 보려는 듯 중반까지 이탈해 있다 후반에 들어 급활약하는 할리퀸의 존재 역시나 개연성도 없고 이제는 별다른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뒤에도 후술하겠지만 1편도 그렇고 더 수스쿼도 그렇고
이 영화들이 과연 통합 유니버스에 속한 영화라 할 수 있을지, No. No. 다른 영화들과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 이 역시나 의문이었죠. 가장 최근작이며 보로가 가장 낮았던 블랙아담. 액션의 대명사 더락 드웨인 존슨을 캐스팅하고 거기다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공동경비구역 JSA. 가까이 오지 말랬죠.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이 새끼.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무튼 JSA 멤버인 호크맨, We all go home. 닥터 페이트, 아톰 스매셔, 사이클론까지 다양한 메타 휴먼들을 등장시키며 화려한 영상미를 만들어냈죠. 특히나 여전히 멋졌던 피어스 브로스넌의 닥터 페이트가 인상적. 따라서 액션은 정말 최고다. 드웨인 존슨답게 시원시원하다. DC가 오랜만에 꿀잼각을 뽑아냈다. 등등 호평도 많았지만 딱 거기까지. 소닉 분기점 근처도 가지 못하는 처참한 흥행 실패와 함께 월터 하마다 체제의 마지막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패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저스티스 리그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등장했던 사이보그, 아쿠아맨, 플래시처럼 서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에게 공감할 수 없었듯, 갑툭튀한 JS 멤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Only half an hour or so, sir. 슈퍼맨의 먼치킨 파워로 인해 그를 죽여놓고 이야기를 진행했듯, 블랙아담 역시나 감옥에 가둬놓은 후 최종 빌런이 등장했으며, 이후 블랙아담의 부활과 함께 모든 걸 끝낸다는 결말까지 그렇게나 비난받았던 노잼 전개를 복불복했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어찌 그리 DC는 실패 경험은 까먹고 매번 반복만 하는지, 더 나아가 쓸데없는 민간인 서사도 그대로, 아니 그대로를 넘어 웬만한 히어로보다 비중이 더 많았으며, For 27 years and never seen you before. You didn't come. 또 인간과 좀비 군단의 대결은 허접하기만 했죠. 그리고 주인공 블랙아담에 대한 배경 서사도 너무 적었으며, 심지어 이 영화는 샤잠의 스피노프이고 블랙아담은 샤잠의 아치에너미인데 그저 마법사 샤잠이 아주 잠깐 나오는 것 외에 어떤 연결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소하지만 설정 오류까지. 또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도 이상한 게, 그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설정이므로 조드 장군 침공 같은 지구 위기 상황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엄연한 설정 오류였죠. 나아가 그렇게나 나가 떨어지고 두들겨 맞는 호크맨에게 부상은커녕 생채기 하나 생기지 않았다는 것 등 사소하긴 하나 디테일한 묘사도 부족했습니다. 즉, 액션만 화려했지 여전한 내러티브의 빈곤과 디테일 부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았다는 데 있죠. 본래 확장 유니버스는 개별 히어로들의 스토리를 진행시켜가며 중간에 한 번씩 정모나 번개 만남을 해주는 게 목적으로, 잘 알다시피 옆 동네 마블의 어벤져스나 11호가 딱 그것이었습니다. 헌데 DC는 뭉쳤다 폭망한 트라우마가 컸는지 이번에는 개별 서사만 진행했을 뿐 어떤 모임은커녕 그 낌새도 없었죠. Excuse me. Are you waiting for someone? No, just me.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아쿠아맨, 샤잠, 할리퀸, 원더우먼, 블랙아담, 그리고 슈퍼맨과 배트맨, 이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보면 성향도 제각각, 파워 밸런스 차이도 맞지 않고 제각각, 영화 분위기도 어떤 건 진지, 어떤 건 코믹으로 제각각, 즉 어떤 연결점도, 어떤 연결 시도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What, am I running a foster home now? 도대체 워너 경영진들과 총괄 제작자들은 무슨 계획으로 이러는 건지, 아니 계획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지, He's not talking.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었죠. 결국 2013년 맨 오브 스틸부터 2022년 블랙아담까지 10년의 시간 수많은 똥을 싸지르며 마블에게 밀려 만년 2위의 콩진호가 되었습니다. 물론 2위도 대단하고 또 아직 청정구역이라 다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다행인 것은 2022년 10월 26일을 기점으로 제임스 건을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 DCEU에서 DCU로 이름도 줄이고 블랙아담, 원더우먼, 슈퍼맨의 후속작들을 취소했으며 헨리 카빌과 드웨인 존슨도 하차시키며 대대적인 리부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줄지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My father hid the mascara from the world and I've been trying to learn how we did it. 따라서 오늘의 결론, 꺾이지 않는 마음도 좋지만 이번에도 망하면 솔로 무비만 하자. 여기까지 머프 무비였습니다.